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깁니다. 사람 관계, 돈, 건강, 외로움, 삶의 의미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천 년 전 철학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왜 상처받고, 왜 관계를 망치며,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말 속에는 지금 내 마음을 꿰뚫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8가지 이야기에는 실제 삶에서 겪었던 고통과 회복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늘 철학자의 한마디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기록에서 전해진다. 사랑이란 감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주었던 내 모습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뜻이다. 서윤 씨는 이혼한 지 8개월째다. 결혼 12년, 아이 없이 각자의 일로 바빴던 세월. 그래도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던 일상이 어느 날 아무런 다툼도 없이 조용히 끝났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말이 사라졌어요. 이혼 후 서윤 씨는 처음엔 자유를 느꼈다. 주말에도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음식 취향도 집 안배치도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준비 중 문득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보였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의 말투, 손짓, 조용한 숨소리마저 떠올랐다. 사랑이 끝났다는 실감은 그제서야 밀려왔다.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말을 멈췄다는 감각. 그날 밤 서윤 씨는 앨범을 꺼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한때는 함께 늙어가자 말하던 시간들이 담긴 사진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는 아직 여기에 있구나. 루소는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상대에게 주는 것이지만 사랑했던 기억은 나 자신을 바꿔놓는다. 사랑은 끝날 수 있지만 사랑했던 시간은 우리를 다르게 만든다. 서윤 씨는 이제 매주 일요일 작은 카페에 간다. 한 모금씩 커피를 마시며 글을 쓴다. 나를 사랑하듯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나 자신을 다시 채우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다. 늙는다는 것이 두려울 때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교훈으로 씩씩해졌습니다. 늙는다는 건 더는 세상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말한 삶의 자세에서 출발한다. 그에게 노년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강명수 씨, 올해 67세. 그는 최근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는 길고 침묵은 무겁기만 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다. 주름이 또 늘었네. 예전엔 이마가 이렇게 펴져 있었는데. 지하철을 타면 종종 자리를 양보받는다. 그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온다. 내가 진짜 늙었구나. 예전엔 세상과 경쟁하던 자신이 이제는 그저 비켜줘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인생 후반기를 쓰는 법이란 강연이 열렸다. 명수 씨는 망설이다가 참석했다. 강사는 말했다. 젊을 땐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살지만 나이 든 지금은 자신의 속도와 시선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그날 이후 명수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릴 적 친구 이야기도, 첫사랑의 모습도, 아들의 결혼식도.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노년은 삶의 가을이다. 수학의 계절이다. 더는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다.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늙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시 나로 돌아가는 시간인지도 모른다. 명수 씨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해질 무렵을 바라봤다. 하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는 비로소 알았다. 지금 이 느린 시간은 젊을 땐 절대 가질 수 없던 선물이었다.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 철학자 장자를 통해 위로를 받는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저녁 8시. 일 끝내고 퇴근하는 인파 속에서 김선영 씨는 혼자였다. 자식 둘 다 결혼했고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퇴직 후 그는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늘어갔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TV를 켜고 소리를 높였다. 무음의 집은 너무 크고 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싱크대 앞에 혼자 앉아 찬밥을 데우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오늘 누구랑 한마디라도 했나? 휴대폰은 조용했다. 카카오톡은 가족 단체방 알림 외엔 무소식이었다. 사진만 올라온다. 손주의 성장 사진, 딸의 해외여행. 그는 좋아요를 눌렀지만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근처 복지관에서 노인 글쓰기 수업 전단을 봤다.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뭘 쓴다고.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텅 빈 집이 자기를 밀어냈다. 그는 글쓰기 수업 첫날 이런 문장을 썼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혼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였네요. 그 말은 들은 옆자리 할머니가 그의 팔을 툭 쳤다. 나도 그래요. 똑같이 느껴요. 그 한마디에 선영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읽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외로움의 균열이었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고요란 혼자 있음이 아니라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다. 우리는 모두 혼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군가와 단 한 문장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고요는 흔들리고 그 속에서 작은 따뜻함이 피어난다.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외로움을 말해보는 것이다. 그 말이 닿는 순간 고요는 다시 온기가 된다.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철학자 니체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 다들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이 말은 요즘 53세 직장인 박정훈 씨의 입에서 자주 나왔다. 입사 24년 차, 직책은 과장이지만 승진은 멈춘 지 오래. 부장 승진자 명단에서 또다시 이름이 빠졌다. 후배가 나보다 먼저 부장 달았대. 옆자리 동료의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 아래에 있던 이가 자신을 뛰어넘는 순간 속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딸아이의 영어 성적표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다간 다른 애들한테 다 밀릴 텐데. 그 순간 박정훈 씨는 자신이 딸과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무언가에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그 압박. 그래서 그는 야근을 자청했고 동료들이 회식할 때 보고서를 붙잡았다. 하지만 상사는 늘 말한다. 정훈 씨는 묵묵히 잘하긴 하는데 좀 튀진 않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튀지 않는다. 이 사회는 조용히 잘하는 사람보다 크게 보여지는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대학 시절에 적어둔 문장이 떠올랐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것. 그 문장을 쓴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묻는 듯 했다.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니?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내 글을 적었다. 나는 남보다 늦는 것보다 남 따라가는 게 더 두렵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달팽이도 집을 짊어지고 천천히 완성한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의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걷는 여행이다.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연습. 그것이 뒤처지는 불안을 이겨내는 첫걸음이다. 후회가 많을 때 철학자 에피테토스에게 교훈을 얻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자주 후회할까? 김영선 씨는 73세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부고를 들었다. 젊은 시절 단짝처럼 지냈던 친구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다툼 이후 연락을 끊고 20년이 지났다. 그땐 정말 미웠어요. 나만 늘 참는 것 같아서. 그녀는 말했지만 그 말 끝엔 늘 한숨이 따라왔다. 영선 씨는 지갑 속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팔짱 낀 채 찍은 사진. 그때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냥 사과 한마디 했더라면. 후회는 이렇게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와 가장 큰 소리를 낸다.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말했다. 지나간 일을 고치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건 가능하다. 그 말이 마음에 맺혔다. 그녀는 다이어리 한쪽에 적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과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기. 그날 이후 영선 씨는 연락을 끊었던 동창에게 안부를 물었다. 문자 한 통 보낸 것뿐인데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너 어떻게 지냈니? 내 문자 보고 많이 울었어. 둘은 만나 차를 마셨다. 서로 흰머리가 늘고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나이였지만 그날 시간은 되돌아간 듯 했다. 사람은 늘 후회한다. 하지만 후회를 늦은 감정으로 두는가, 지금 행동으로 바꾸는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 그 말 하나가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는 후회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한다. 돈이 너무 없을 때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통해 평안을 찾았다. 돈이 없다는 건 불행이 아니다. 돈으로만 삶을 재단하는 게 불행이다. 이 말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며 전한 지혜였다. 그는 단순한 삶 속에서 진짜 부를 말하곤 했다. 박창호 씨 58세. 6개월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했다. 30년 넘게 일한 자리였다. 퇴직금은 빚을 갚는 데 거의 다 들어갔고 이젠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가 유일한 관심사다. 시장에 가도 계산기를 먼저 꺼내고 메뉴도 가격표부터 본다. 아내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창호 씨는 그 말이 더 미안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이야. 그는 친구와의 통화 중 그렇게 말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나 반찬 가게 잠깐 해볼까? 김치 담그는 거 좋아하잖아. 처음엔 반대했다. 돈도 없고 리스크도 크고.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잡는 일이야. 그 말에 창호 씨는 무거웠던 마음을 조금 풀었다. 가게는 동네 작은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직접 만든 반찬을 담아 이웃에게 나눴고 한 달 뒤엔 단골이 생겼다. 비록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아내는 아침마다 밝아졌다. 창호 씨도 주말이면 배달을 도왔다.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인 세상에 스스로를 가둔 것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도 말했다. 진짜 부자는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닌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박창호 씨는 지금 작은 수첩을 쓴다. 오늘 벌어들인 돈, 아내와 먹은 국밥 가격,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웃었던 순간. 그 수첩은 적지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득 차 있다. 관계가 다 무너졌을 때 철학자 공자의 가르침으로 회복되었다. 사람 사이가 무너지는 데는 때로 한 문장도 필요 없다. 그냥 침묵이, 시간이, 오해 하나가 쌓이면 된다. 65세 이선우 씨는 친구가 없다. 아니 있었지만 하나둘 멀어졌다. 연락이 뜸해졌고 마음이 불편해졌고 이제는 누구에게 전화 한 통 걸기도 어색해졌다. 특히 가장 가까웠던 대학 동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끊겼다. 몇 해 전 선우 씨가 사업 실패 후 돈을 빌렸다가 예정보다 몇 달 늦게 갚은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먼저 전화를 걸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빈자리는 점점 낯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 씨는 TV에서 한 철학자 공자의 말을 들었다.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다. 단 침묵을 멈출 용기가 있다면. 그날 밤 선우 씨는 긴 고민 끝에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지? 예전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전화 너머에서 오랜만에 들리는 목소리,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 한마디에 선우 씨는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이 멈추는 순간 시작되고 말이 다시 흐르는 순간 줄어든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보다 먼저 신뢰를 세운다. 관계는 완벽한 말이 아니라 먼저 내민 마음에서 회복된다. 그날 이후 선우 씨는 매주 한 통의 전화를 건다. 오랜 친구에게, 오래된 번호에. 대화는 길지 않지만 그 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되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건 끝이 아니라 멈춤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이어갈 수 있다. 몸이 아플 때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픔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온다. 61세 김화영 씨는 몇 달 전부터 복부 통증이 이어졌다. 참다 병원을 찾았고 결과는 만성 담낭염. 큰 병은 아니었지만 치료 과정이 길고 자주 재발했다. 무엇보다 화영 씨를 힘들게 한 건 몸보다 마음이었다. 예전엔 아픈 것도 시간이 해결해줬는데 지금은 아니야. 딸이 손주를 돌보느라 바빠서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안에서 무기력했고 병원 동행도 대부분 혼자였다. 기다리는 시간, 진료받는 시간, 약국까지. 혼자 걷는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고 쓸쓸했다. 내가 약해졌다는 게 서글퍼요. 무언가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며칠 뒤 도서관에서 읽은 쇼펜하우어의 한 구절이 화영 씨를 멈춰 세웠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받아들이는 순간 작아진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르게 보는 시선. 그날 이후 화영 씨는 병원 가는 길에 작은 노트를 챙겼다. 그날의 기분, 의사와의 짧은 대화,
심지어는 병원 창밖에 나무 색깔까지 적었다. 그리고 매주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은 잘 걸었다. 약 냄새도 이젠 익숙해졌어. 그리고 내가 나를 안쓰럽게만 보지 않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단순히 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해진 존재를 마주한다. 그것이 때로는 삶의 전환점이 된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 없는 삶은 없다. 그러나 고통을 견디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 화영 씨는 이제 매일 걷는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픔이 전부가 아님을 스스로에게 말하기 위해서. 삶이란 완벽한 건강보다 불완전한 나를 껴안는 연습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며 사랑을 잃고 신뢰를 깨고 몸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를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라고요. 8가지 이야기 속 인물들은 각자의 이유로 좌절하고 주저앉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전환점을 만났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기록, 햇살 아래 걷는 10분, 그리고 자신에게 말 거는 용기.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진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고 지금 내 곁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순간을 지나고 있든 그 마음을 이해하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조용한 공감과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야기 속 문장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꾸는 문이 되기를.